인구 30만의 작은 도시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시 내 외곽에는 갱티고개라고 불리는 작은 고개가 하나 있습니다. 갱티고개는 지역 주민들도 잘 모르는 고개로 이 고개 아래에는 마을이 하나 있지만 고개 정상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 사람의 접근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2년 이곳에서 지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2002년 4월 18일) 오전 7시 10분 공무원 A씨는 출근 전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는 갱티고개 정상 언덕 위 나무에 걸쳐져 있는 이상한 물체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시체였습니다. 그는 즉각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인적이 드문 고개는 곧 수많은 경찰 인력으로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갱티고개 정상 부근에서 발견된 시신은 나무에 V자로 걸쳐져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40대 한모씨로 드러났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다발성 경부 절창, 즉 누군가 날카로운 물건으로 목을 베어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특이한 것은 목을 베기 전 끈과 같은 것으로 경부 압박이 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1차적으로 끈 같은 것으로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2차적으로 목을 베어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법이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목 앞부분에서 뼈에 닿을 정도로 깊숙하게 2번 벤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도, 식도는 물론 주변 목에 있던 혈관들이 모조리 절단되었습니다. 목뼈에는 칼로 벤 자국이 남아있을 정도였습니다.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해 치정이나 원한관계 혹은 성범죄가 개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성범죄의 흔적은 없었고 이렇다 할 원한관계나 채무관계 혹은 치정관계도 없었습니다. 한씨가 지니고 있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3장의 카드가 없어진 점으로 보아 단순히 금품을 노린 강도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일단 그녀의 마지막 행적에서 범인의 흔적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사망 전날인 4월 17일 저녁 7시 반 그녀는 친구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소와 특별히 다른 점은 없었고 밥을 먹으며 함께 시간을 보내다 9시 30분쯤 가게를 떠났다는 한씨. 이후 그녀는 친언니와 함께 운영하는 노래방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언니와 근무교대를 하고 혼자 가게를 보기 시작합니다. 수년간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까지 혼자 가게를 봤다고 합니다. 그러다 18일 새벽 1시 단골 손님이던 이모씨가 지인들과 함께 노래방을 방문했습니다. 이씨의 진술에 따르면 노래방에 다른 손님은 없었다고 합니다. 새벽 2시 이씨와 지인들이 노래방을 나가고 더 이상 손님이 없자 그녀는 가게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2시 반 노래방을 나선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시각 한씨가 노래방을 나서 차에 탑승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래방 바로 앞 건너편 국수집 사장이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집까지는 차로 5분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 하지만 노래방 앞에서 목격된 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4월 18일 저녁 그녀의 차량이 발견됩니다. 발견된 곳은 노래방에서 가까운 장소였지만 집과는 반대편 방향이었습니다. 차 안에는 범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단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차량 뒷좌석에서 담뱃재와 담배꽁초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수석 안전띠에서는 소량의 피가 발견되었습니다. 감정 결과 담배꽁초 안전띠에서 한 남성 유전자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직후 누군가 한씨의 돈을 인출한 사실이 발견되면서 수사 방향은 이 인물을 찾는 데 집중됩니다. 18일 오전 10시 35분 충청북도 청주의 한 은행을 시작으로 경부고속도로 주감휴게소, 대전, 전라북도 무주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이동하면서 총 195만원을 인출했습니다. 범인은 마스크와 모자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긴 했지만 대범하게도 CCTV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경찰은 범인의 사진이 있어 금방 사건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CCTV 사진을 바탕으로 만장이 넘는 전단지를 만들어 뿌렸고 언론을 통해 공개해 제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숱한 제보 전화가 쏟아졌고 차량 안전띠에서 발견한 DNA와 대조를 해봤지만 일치하는 인물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는 듯 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2017년 1월 충남지방경찰청은 미제 사건 원점 재검토 지시를 내렸고 이에 먼저 여러 지방청 소속 프로파일러 8명으로 합동팀을 꾸려 4,300여 쪽에 달하는 당시 사건 수사 기록을 토대로 범죄 분석회의를 개최하고
처음부터 사건을 재구성해 프로파일링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추론한 범인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인은 피해자 면식이 있는 사이며 공범이 존재하고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했으며 금품을 빼앗기 위한 단순 강도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은 공범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차 안에 피해자의 혈흔이 없었던 점으로 밀어 피해자의 목을 벤 것은 시신을 유기한 갱티고개로 추정되었고, 그렇다면 한 명의 범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동안 피해자를 제압하고 있을 사람, 즉 공범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추론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정황도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시신은 꽤 경사진 언덕 위에서 신발이 벗겨진 채 발견되었고 발이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이를 볼 때 언덕 위까지 2명 이상의 범인이 그녀의 시신을 함께 들어 유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더구나 피해자의 키가 170cm가 넘었기 때문에 혼자서는 언덕 위에 유기하는 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파일링 분석과 함께 경찰의 재수사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먼저 범행 현장 인근 17,000여 건의 통화 내역 중에서 범행 시간대로 추정되는 시간에 통화한 10명을 추렸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을 한시의 노래방에 손님들이 두고 간 95개의 명함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딱 한 명이 드러났습니다. 50대 이모 씨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는 15년 전 수사 당시 범인의 이동 경로를 따라 수거해 지문 감식을 의뢰했던 고속도로 통행권에서 발견한 쪽지문과도 일치하는 인물이었습니다. 15년 전에는 기술의 한계로 지문 감식에 실패했지만 15년이 지나 재감식한 결과 기술의 발전으로 지문 감식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쪽지문과 통화 내역, 그리고 명함까지 한 인물을 가리켰습니다. 심지어 그는 어렸을 때 갱티고개 밑에 있는 마을에서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7년 6월 21일 경찰은 이 씨를 검거했습니다. 확인 결과 그는 노래방에서 명함이 발견되어 지난 2013년 1월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당시 차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지 않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번에는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공범의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다시 불려온 이 씨는 7시간 동안 집중 추궁을 받자 끝내 공범과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6월 30일 조선족 최모 씨를 검거하게 됩니다. 이들은 결코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들이 드러납니다. 두 사람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며 알게 되었고 유흥비가 떨어지자 범행을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노래방 주변 여관에서 생활하면서 범행을 계속 모의했고 미리 연습도 하는 등 사전 준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퇴근하는 한 씨를 기다렸다가 한 씨가 차에 혼자 타는 것을 보고 준비했던 대로 한 씨에게 접근합니다. 애초에 노래방을 다니며 한 씨와 안면이 있는 터라 숙소가 근처인데 좀 태워달라고 하며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접근한 그들은 잠시 후 흉기를 들이밀며 폭행과 협박으로 카드를 갈취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수석으로 그녀를 밀어넣고 직접 차를 몰고 갱티고개로 향합니다. 그리고 갱티고개에 다다르자 이 씨는 조선족 최 씨에게 신호를 보냈고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있던 최 씨는 안전띠로 한 씨의 목을 조르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를 눈치챈 그녀가 최 씨의 손을 강하게 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띠에 최 씨의 혈흔이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결국 안전띠로 목이 졸려 의식을 잃게 되었고 이들은 그녀를 갱티고개 언덕 위에 유기하고 사망했는지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등산용 칼로 다시 목을 2차례 그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후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들은 강도 범행을 모의했을 뿐 살인을 사전에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대상 자체가 안면이 있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고 이어 신고를 대비해 흉기를 이용한 점과 수사기관의 증거 등으로 이들의 계획적인 범행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특이했던 것은 검찰이 계획적인 강도살인임을 주장하면서 증거로 낸 프로파일링 보고서였습니다. 프로파일링 보고서는 범죄 현장을 분석해 범인의 행동과 수법 등을 추론하는 것으로 물증이 아닌 추론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인 추론에 입각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합리성이라는 것이 항상 100%를 담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이 프로파일링 보고서가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증거 채택 이유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증거 목록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프로파일러들은 한껏 고무가 되었습니다. 사건 해결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부가 심증을 형성하는 것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파일링의 쾌거라고 할 만한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이번 사건의 프로파일링 보고서만 하더라도 말이죠. 오늘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 아산 갱티곡의 살인사건은 같은 이름으로 묶여있는 두 개의 사건을 말합니다. 2002년 4월 18일에 발생한 한시의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00일이 지난 7월 26일 갱티곡의 정상에서 40대 초반 여성 장모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한시의 시신이 발견된 곳과는 불과 20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녀의 몸 앞쪽에는 타이어 역과흔이 선명하게 남아있었고 등에는 바닥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차량에 의한 다수의 정형 손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차로 밟고 지나가기 전에 강한 경부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1차적으로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차로 밟고 지나가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장 씨는 본인의 속옷으로 손목이 묶인 상태였고 치마는 벗겨진 상태였지만 정액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약 100일 간격으로 갱티고개에서 연달아 시신이 발견되자 경찰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수사 결과 세 자녀를 둔 평범한 어머니였던 그녀는 새벽 출근길을 나섰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7월 25일 새벽 4시 40분경 그녀는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평소 택시를 타고 회사에 출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소대로라면 5시면 도착해야 했지만 회사에 나타나지 않았고 회사에서는 그녀의 남편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는 출근한 후였습니다. 남편은 직접 아내를 찾아 나섰지만 성과가 없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내는 갱티고개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다행히도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신문 보급 차량을 운전하던 목격자는 인상 차이가 비슷한 40대 여성이 그날 자신의 영업용 차량을 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내 아무 일도 아니라고 차를 보냈다는 그 여성. 영업용 차량을 택시로 착각해 세웠다가 보냈다는 40대 여성은 장 씨였을까요? 특이할 만한 것은 그녀 옆에 2명의 남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몇 미터 떨어져 있어 일행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새벽 시간이라 사람이 워낙 없어 오히려 진수에 신빙성이 있는 상황이지만 더 이상 수사에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 2명의 남성이 그녀를 납치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은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인물들일까요? 경찰은 그녀의 몸에 남은 타이어 흔을 분석해 타이어를 특정했고 그 결과 당시 옵티마나 구형 소나타가 주로 사용하던 타이어임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당시 구형 소나타 모델을 사용한 택시가 많았던 점에 착안해 지역 택시 회사를 일일이 찾아가 탐문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범인을 잡지 못한 채 미궁에 빠졌고 2017년 사건 재검토 당시 함께 재수사되었습니다. 당시 프로파일러는 두 사건을 동일범의 소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여러 공통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실종 지점이 온양 온천역 주변이고 두 사건 모두 목요일 새벽 시간에 피해자가 실종된 점, 그리고 두 사건 모두 갱티곡에서 살인이 벌어졌고 1차 범행 후 2차 범행으로 잔혹하게 살해한 점도 유사했습니다. 특히 프로파일러는 시신 유기 장소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갱티고개라는 장소를 아는 인물도 거의 없을 뿐더러 고개를 올라가는 길에 외진 곳이 수없이 있는데 굳이 고개 정상, 비슷한 위치에 유기한 점이 특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로파일러는 다른 범인이 우연의 일치로 유사한 지역에 시신을 유기할 확률은 극히 낮다고 판단합니다. 2017년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수사가 실시되었고 노래방 주인 한 씨를 살해한 이 씨와 최 씨가 검거되었습니다. 이들이 검거되었을 때 두 번째 범행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두 번째 범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두 사건의 운명은 엇갈렸습니다. 아산 갱티곡의 살인사건이라고 하면 해결된 첫 번째 사건에 관련된 뉴스만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프로파일링의 성과에 대해 칭찬하는 기사들이 잔뜩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남겨진 한 사건이 더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합리성과 우연성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프로파일링은 철저히 합리성에 기반을 둔 추론이지만 인간의 행위에는 생각보다 우연성이 많이 작용합니다.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는 비합리적인 부분이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섣부른 추론은 위험합니다. 정보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면서도 늘 예외는 있을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아산 갱티곡의 살인사건은 프로파일링의 명과 암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링이 수사 과정의 보조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인간 행동의 우연성과 비합리성이라는 점 때문에 독립된 수사 자료나 증거로 인정되긴 어렵고 사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의 판단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도에 그칠 수 있다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진흥화하고 발전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선 과학수사와 더불어 범죄 심리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프로파일링 역시 중요합니다. 지금도 프로파일링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기법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여러 현장에서 프로파일러분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즈 사건 파일 참맛이었습니다. 조선족 최 씨는 2001년 8월 중국에서 미랑 브로커를 통해 우리 돈 약 1,500만원을 지불하고 미립국해 아산의 한 업체에 취업했으나 실직 후 이 씨와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후 그는 국내에 조금 더 머물다 2006년 11월 불법 체류자 자진 신고를 통해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2014년 9월 더 이상 체포될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고 비자를 발급받아 정식으로 입국한 뒤 회사원으로 생활하다 검거되었습니다. 이상 뒷이야기였습니다.